세계문학 전집 267 패스트 제목 알베르 까미 김하영 옹김 출판사 믿음사 목차는 깔끔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총 347페이지 로 구성된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알베르 까미는 프랑스 작가죠. 철학적인 소설을 몇 편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이방인, 이방인을 써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이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 뭐 별로 재밌는 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읽고 나면 여운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3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221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읽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일 계속해서 그 패스트의 포로들은 저마다 제주껏 발버둥을 쳤다. 그리고 그들 중 랑베르를 포함한 몇몇은 보다시피 아직도 자유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상상까지 했다. 그러나 실상 8월 중순쯤에는 패스트가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때는 이미 개인적인 운명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었고 다만 패스트라는 집단적인 역사적 사건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밖에는 없었다. 가장 뚜렷했던 것은 생이별과 기양살이의 감정이었다. 거기에는 공포와 반항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서술자는 그 더위와 질병이 절정에 달한 이때쯤 전반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그 예를 들어가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시민들의 난폭감, 사망자의 매장, 헤어져 지내는 애인들의 고통 같은 것을 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 해가 반쯤 지나갔을 때 패스트에 휩싸인 그 도시에 여러 날 동안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오랑 시민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이유인즉 이 시가 세워진 곳이 고원 위인지라는 바람은 아무런 자연적인 장애도 만나지 않아 더할 수 없이 거칠게 거리거리로 부르치기 때문이다. 몇 달 동안 시가를 시원하게 적셔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터라 도시는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을 받아 비늘처럼 벗겨졌다. 이처럼 바람은 먼지와 종이 조각의 물살을 불어올려 전보다 더 드물어진 산책객들의 다리를 때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몸을 앞으로 굽히고 손수건이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급히 길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여태까지는 저녁 되면 매일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날 하루를 되도록 길게 끌어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무리지어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 집으로 또는 카페로 걸음을 재촉하며 돌아가는 몇몇 작은 무리들을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 며칠 동안 이 계절에는 훨씬 더 일찍 찾아드는 항원 무렵이 되면 거리에 인적이 끊어지고 바람만이 계속적으로 울음 같은 소리를 곳곳에 토해놓는 것이었다. 여전히 눈에는 보이지 않은 채 물결이 높아진 바다로부터 해초와 소금 냄새가 올라왔다. 먼지가 덮여 뿌옇게 되고 바다 냄새로 절은 그 인적 없는 도시는 바람만 윙윙대며 불어치는 가운데 마치 불행하게 신음하는 하나의 성가도 같았다. 여태껏 패스트는 도심지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고 살기가 불편한 외곽지대에서 더 많은 희생자를 내왔다. 그러나 패스트는 돌연 번화가에 더 근접해 와서 자리를 잡는 듯 싶었다. 주민들은 바람이 전염병을 씨를 날라온 것이라고 못마땅해 했다. 바람이 카드를 마구 섞어서 파투로 놓았다고 호텔 지배인은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심가 사람들은 밤중에 그것도 점점 더 자주 패스트의 음울하고도 맥빠진 호출 소리에 반항하듯 창문 앞으로 달려 지나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바로 지척에서 들으면서 자신들의 차례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시내에서도 특히 피해가 심한 구역을 격리하고 직무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외에는 외출을 금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때까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서는 그러한 조치가 유난스럽게 자기네들에게만 불리하게 취해진 일종의 약자의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과 비교해 보면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마치 무슨 자유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지역 주민들은 곤란한 순간에 부닥쳐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보다 덜 자유롭다는 것을 상상하고는 어떤 위안을 얻는 것이었다. 항상 나보다 더 부자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무렵에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요약하는 표현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특히 시 서쪽 문 근처 별장 지역에 다시 화재가 빈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애반격리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상사와 불행의 눈이 뒤집혀져 패스트를 태워 죽여버린다는 환상으로 자기네 집에다 불을 지르곤 했던 것이다. 맹렬한 바람 탓에 여러 지역 전체를 끊임없이 위험 속에 몰아넣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번번했으므로 그러한 짓을 막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당국에서 실시하는 과학소독만으로 모든 전염의 위험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소용이 없어서 마침내는 그런 순진한 방화자들에 대해서 극히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는 법령을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불행한 사람들을 겁주는 것은 감옥에 가게 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된 확신, 즉 시의 감옥에서 확인된 극히 높은 사망률로 복원된 투역형은 결국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는 확신이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자명한 이유에서이긴 하지만 패스트는 특별히 군인이라든가 수도승이라든가 죄수들처럼 단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공격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피검자들은 격리 상태에 있긴 하지만 감옥이란 하나의 공동체니까 말이다. 또 그것을 똑똑히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시의 감옥에서는 제수 못지않게 많은 간수들이 그 병에 희생을 당했다. 패스트라고 하는 저 꼭대기 지점에서 내려다보며 형무소장에서부터 말단 제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처지였으니 아마 사상 처음으로 감옥 안에 절대적인 정의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당국은 그런 평등한 세계 속에 위계질서를 도입하려고 직무수행 중에 순진한 간수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는 구상을 해보았지만 허사였다.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었고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며 그 간수들은 동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후 추증으로 전공훈장을 주었다. 그러나 제수들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지만 군부에서는 그 일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일반 대중의 머릿속에 유감스러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당연한 지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 당국은 그들의 요구를 고려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간수들에게 방역 공로장을 주는 것이라는 착상을 해냈다. 그러나 먼저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므로 그들에게서 훈장을 회수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군 관계자들은 여전히 자기네들의 견해를 고집했다. 또 한편 방역 공로장으로 말하며 질병의 창궐 시기에 그런 훈장 하나 받아보았댔자 대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 훈장의 수여로 얻을 수 있었던 사기진작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난점이었다. 요컨대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이었다. 게다가 형무소 당국은 교회 측이나 그보다는 훨씬 차이가 덜 났지만 군 당국과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사실 시내에 단 2개 있는 수도원의 수도승들은 신앙심이 두터운 가정에 임시로 분산 숙박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정이 허락될 때마다 소규모의 부대들이 병영에서 분리되어 학교나 공공건물에 주도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외관적으로는 포위된 상태 속에서 연대 책임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던 질병은 동시에 전통적인 결합 형태를 파괴하고 개개인을 저마다의 고독 속으로 돌려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혼란을 초래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설상가상으로 바람에 그쳐서 어떤 사람들의 정신에도 불을 땡겨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시의 문들은 밤에 몇 번씩이나, 그것도 이번에는 무장한 소규모 집단에게 습격을 당했다.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부상자도 생겼고 도망자도 있었다. 감시 초소들이 강화되자 그러한 시도는 이내 중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내 일종의 혁명과 비슷한 분위기를 조성해 몇 건의 폭력 사건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보건상의 이유로 폐쇄되었거나 화재가 난 집들이 약탈을 당했다. 사실 그런 행위가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추측하기는 어려웠다. 대개의 경우 예컨대 점잖았던 사람들이 돌발적인 기회에 비난받을 만한 짓을 저질렀으며 그런 행위에 있어서 이내 딴 사람들이 흉내를 냈던 것이다. 그리하여 슬픔이 극에 달해 어리 빠진 집주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직도 불쑥 타고 있는 집으로 정신없이 뛰어드는 미치광이들도 있었다. 집주인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자 구경꾼들도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했고, 그래서 그 어두운 거리에는 꺼져가는 불길과 어깨에 걸머진 물건 또는 가구들로 해서 생긴 일그러진 그림자들이 화재의 불빛을 받으며 사방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당국은 부득이 패스트령을 계엄령과 동등하게 다루어 거기에 입각한 법률을 적용했던 것이다. 절도범 2명이 총살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망자가 많은 판국에 그 2명의 사형집행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떨어뜨린 물 한 방울과 같았다. 그리고 사실 당국이 개입할 엄두도 못 내는 가운데 그와 비슷한 광경은 상당히 자주 거듭되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듯 싶은 유일한 조치는 등화 간제 제도였다. 밤 11시부터 완전한 암흑 속에 잠겨버린 시간은 마치 돌덩이처럼 되어버렸다. 달이 떠있는 하늘 아래 시가의 집들의 희끗무리한 벽과 곱게 뻗은 거리들만이 늘어서 있을 뿐 한 그루 나무에 검은 그림자가 반점을 찍어놓은 법도 없었고, 산책하는 사람의 발걸음 소리나 개 짖는 소리로 동요되는 법도 없었다. 그 적막한 대도시는 이미 활기를 잃어버린 육중한 입방체들을 모아놓은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고, 단지 그 사이에서 잊힌 자선가들이나 영원히 청동 속에 갇혀 질식해버린 그 옛날 위인들의 흉상만이 돌이나 새로 만든 그 인공의 얼굴을 통해 한때는 인간이었던 것들의 몰락한 영상을 상기시키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었다. 그 볼품없는 우상들은 답답한 하늘 및 생명이 사라진 내거리 한가운데서 군림하고 있었는데, 그 투박하고 무감각한 모습들은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요지부동의 시대 또는 적어도 그 최후의 질서, 즉 패스트와 돌과 어둠에 압도되어 모든 음성이 침묵으로 돌아가고만 어느 지하 묘지의 질서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있었으며 매장에 관해 떠도는 전설 같은 진실도 우리 시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것이 못 되었다. 매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서술자의 입장이기에 민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 점에 관해서 서술자는 나무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서술자의 유일한 변명은 그 기간 중 내내 매장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과 또 매장에 대한 걱정이 모든 시민에게 있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서술자에게 있어서도 역시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것은 서술자가 그런 종류의 의식에 취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도리어 반대로 서술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 그중 한 예를 들자면 해수욕 같은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결국
해수욕은 금지되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는 날마다 죽은 사람들의 사회에서 설 자리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판이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물론 그 죽음의 사회를 안 보려고 애써 눈을 가림으로써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명한 일이란 무서운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앗아가고야 마는 법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장해야만 할 경우 여러분은 무슨 방법으로 그 매장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초기에 우리의 장례식의 특색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속성이었다. 모든 형식은 간소화되었으며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때 장례식은 폐지되었다. 환자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으며 밤샘 의식은 금지되었으므로 결국 저녁 나절에 죽은 사람이 총장이 되어 혼자 밤을 넘기고 낮에 죽은 사람은 지체 없이 매장되었다. 물론 가족에게 통보는 하지만 알려받댔자 대부분의 경우 그 가족도 만약 병자 곁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며 애완격리를 당하고 있었던 터라 발이 묶여 있었다. 가족이 그 고인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은 지정된 시각, 즉 시체의 염이 끝나고 입간되어 묘지로 떠나려는 시각에나 와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